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을 거둘 경우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대북 유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이 오늘 시작됩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으로 맞서는 우리 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번 주 공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미 병원에서 퇴원했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여당은 먼지털이 식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감지됩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까지 해야 하고 조 장관 부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는 1, 2차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 연천의 방역대 바깥입니다. 집중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역대 밖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돼서 정부의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도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9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계로 오늘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정상회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 돼지 농장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17일 파주, 18일 연천, 그리고 어제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서 네 번째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파주 적성면의 돼지 농장은 연천 발생 농장에서 6.9km 떨어진 기존 방역대에 위치해 있으며 2,3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어제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 등의 증세를 보여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금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 협상 등 북한 이슈를 비롯해서 한일 갈등 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에 나가 있는 YTN 미국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미국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입니다. 자, 이번이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 아직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 바클레이 호텔 앞은 여전히 교통 통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은 정장에 경찰과 경호 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주변으로 보이는 차량은 모두 뉴욕 경찰 차량이거나 백악관 경호 차량입니다. 보행자 주변은 바리케이트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민들이 응원을 나왔는데요. 교민 20여 명이 핏객과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드나들 때마다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문 대통령이 다음 일정을 나가는 시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떠날 때까지 이 같은 통제 상황은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인 만큼 이곳 호텔뿐만 아니라 유엔 본부 주변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묵는 숙소 주변은 이 같은 통제 상태입니다. 이미 현지 시간 이틀 전인 21일 토요일부터 뉴욕 맨하튼 전역이 이 같은 통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밤 10시 전후로는 통제와 교통 정체가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미 실무협상의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논의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남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모두 45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두 정상이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 협상을 기대한다며 3차 북미 회담이 열리면 비핵화의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사적 대전환과 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으로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협상에 앞서 체제 보장과 체제 해제를 들고 나온 만큼 두 정상이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한일 갈등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강태혁입니다. 네, 그러면 정상회담 모두 발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뉴욕입니다. 자,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기대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덕분에 남북 관계가 크게 발전했고 북미 대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도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이 모두 한미 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봐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두 차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과의 관계는 좋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전에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아직 제재 완화를 실행에 옮기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핵화 대화 진전과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회담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3차례 반복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을 거둘 경우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대북 유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자체에는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북미 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our country has been playing around for 50 years and getting nothing. And we have a relationship. There's never been a relationship with them.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논의될지 관심인데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으로 맞서는 우리 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년에 이 분담금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낼지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새 협상 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측은 지난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측은 새로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뉴욕 총영사로 내정된 장 대표는 새로운 드하트 미 대표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새 수석 대표로는 기재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부대표로는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석대사가 내정됐습니다.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통상 전문가를 투입해 미국 측의 요구를 꼼꼼히 따지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략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첫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서 오늘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4번째 발병입니다. 파주에서만 2번째인데요.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결국 확진 판정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 농장의 시료를 채취해 전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발병 이후 4번째 사례로 파주에서만 2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추가 발병이 확인된 농장은 돼지 2,3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고 이미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18일 발병이 확인된 연천군의 농장에서 약 6.9km 떨어져 있어 기존 방역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또 발병이 확인된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주변 3km 내에 있는 농장 돼지들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김포에 이어 오늘 또 파주에서 연이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적성면 농장은 기존 방역대 안에 위치했지만 어제 발생이 확인된 김포 농장의 경우 기존 방역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확산 우려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이북 접경 지역에서만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확산한 데다 최고 수준의 방역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병해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더욱이 발병 농장들의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효과적인 방역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포를 중심으로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고
첫 발병 당시 내려졌다가 48시간 만에 해제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긴 소매 겉옷은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낮고요. 대관령의 기온은 4.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쾌청한 하늘에 기온이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로 선선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낮습니다. 현재 봉화의 기온이 8.2도, 파주 9.5도, 광주 13.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출근길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기 광주의 가시거리가 80m, 순천이 10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동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조 장관은 검찰 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를 손에 든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빠져나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켜봤고 자녀들도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출되지 않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조 장관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모두 4차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은 청문회 준비 등을 감안해 자택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자택에서 교체한 하드디스크 2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하드를 교체하던 중 퇴근한 조 장관을 만나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김 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유의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조 장관은 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계획을 언론에 알리며 정상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에 나선 건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검찰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조국 장관 자녀들이 지원했던 대학 4곳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허위가 의심되는 인턴 증명서 등이 실제 진학 자료로 제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연세대 학과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빠져나옵니다. 무슨 자료 확보하셨어요?
이화여대 입학관 앞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공지가 붙었고 검찰 관계자들이 오고 갑니다. 끝나신 거예요? 조 장관의 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등 모두 4개 대학을 상대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의 허위 혹은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입시 전형 자료로 이러한 증명서가 실제 입시 과정에서 활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드라이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딸 인턴 증명서는 물론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 품앗이 인턴 의혹이 불거진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도 발견됐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턴 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조 장관 딸이 자신의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조 장관 자녀의 인턴 내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며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번 주에 공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요청이 오면 부인이 당연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등 가족을 넘어서 조 장관을 직접 조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자택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정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교수는 동생과 조 장관 오촌 조카 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와 동생이 펀드 투자업체와 운용사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투자금에 대한 비공식적인 이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는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증권사 직원을 시켜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휴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미 퇴원했다면서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정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횡령 혐의와 함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 소환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수사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정치권도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먼지털이 식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고, 야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초유의 사태라며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급기야 조 장관의 먼지까지 탈탈 털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한 달이나 하고도 확실한 결과를 못 얻었기 때문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겉으로는 정치 검찰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의 속도 점차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마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모른 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거취 표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이 더는 버틸 명분이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직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며 검찰 수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부부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 장관이 더는 검찰을 지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넘어 사실상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공개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셈이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녀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를 향한 여당의 검증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당 당직 전력이 있는 유석춘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망언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냉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자녀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떳떳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본인과 황교안 대표 자녀 모두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또 몰아붙였습니다.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이게 명백히 가짜 뉴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덮지 마십시오. 당 중진 의원의 지원 사격이 이어졌고 아들은 서울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것이 확실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잇따라 관련 의혹을 언급한 홍준표 전 대표도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며 당당해야 좌파를 상대할 힘이 생긴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초재선 그룹인 통합과 전진은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우파의 적이라며 홍준표 전 대표를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꺼낸 자녀 특검 카드에 말을 아낀 여당은 대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한국당 당직 이력을 거론하며 난타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토착 왜구라는 불명예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서둘러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발언이죠. 자유한국당이 의혹마다 진화의 안간힘을 쓰지만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세를 멈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운전자 바꿔치기는 별다른 대가 관계없이 지인과 워낙 친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장재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 속에 경찰이 2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 치사항 혐의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이른바 범인 도피교사 혐의. 장 씨는 사고를 낸 직후 지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온 A 씨가 죄를 뒤집었었고 몇 시간 뒤 경찰서에 나타난 장 씨가 실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A 씨가 순순히 바꿔치기를 수용한 배경을 놓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기자분님들이 이 사건 재판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아마 당연히 아시게 될 정도로 분명히 의원실하고는 무관한 그 피의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장 씨 측이 모종의 대가를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새로 규명된 건 없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까지 확인했지만 대가성을 찾지 못했고 A 씨와 장 씨 집안 간 어떤 관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둘이 워낙 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 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 신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에 제출한 점에 대해선 관련 법상 본인 사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늘 위를 날던 헬기에서 컨테이너 상자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뒤편에 담배 불씨가 날아들어서 불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가로 세로 2m가 넘는 컨테이너 상자가 비닐하우스 지붕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양지면 상공을 날던 군 헬기에서 추락한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주택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과 군 당국은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한 차량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물을 뿌려보지만 결국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개화동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 담배 불씨가 날아와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근처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개봉동에 있는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건물 안에 쌓인 폐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다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1시간쯤 전인 어제 저녁 8시엔 부산 하단동의 한 고물상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덕양케미칼의 수소 제조 공정에서 가스가 새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근로자 28살 A씨 등 3명이 얼굴과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회사는 수소와 스팀을 만들어 근처 공장에 공급하는 회사로 태풍 때문에 정전된 설비를 다시 가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환자와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유명 종합병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엉뚱한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한 뒤였습니다. 그런 유의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 말씀드리면 과실이죠, 과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7일.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임신부 A씨는 영양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낙태 수술을 당한 뒤였습니다. 다른 환자와 착각한 간호사와 의사가 이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취부터 수술까지 진행한 겁니다.
산부인과 특화병원으로 유명한 이 병원은 의료사고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지금 추측성으로 써보기에는 저희도 좀 당황하거든요. 의료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대형 의료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무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그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실로 본다면 과실의 정도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중한 유형에 속하고 경찰은 간호사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연쇄살인 발생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 이춘재는 화성에 살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조사까지 해놓고도 크게 의심하지 않은 대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최근 이춘재에 대한 당시 조사 기록을 찾아내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범죄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일단 지리감에 빠져있다. 화성에서 좀 커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중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에 살았으니까. 또 이춘재가 조사를 받고도 풀려난 배경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증거품에서 나온 혈액형과 이춘재의 혈액형이 달랐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팀은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시외버스 안내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988년 7번째 범행 직후에 용의자와 직접 마주쳐 몽타주 작성에도 도움을 준 만큼 해당 목격자의 등장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나 추가 제보 확보를 위해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번 화성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 보강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 등 7명을 모두 검거하고 청소년 감호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근처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NS에 B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서 밤사이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갯벌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해 원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부터 폐사 신고가 들어와 현재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양식장이 17곳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오는 30일 국립수산과학원 갯발연구센터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서 폐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X항형과 관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세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올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며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담배는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USB 저장 장치처럼 생긴 작은 기기에 니코틴이 든 용기를 끼워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붙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는 최종 판매 형태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90% 수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외부 용역을 통해 다른 종류 담배 사이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흡연 양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액상 니코틴 1ml는 일반 담배 12.5개비 가량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개비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보니 정부도 이번 논의가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변동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26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22만 3천여 건으로 신청 금액은 22조 62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로 20조 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KB하나은행은 최근 5만 원권 위변조 방지 장치, 즉 홀로그램 등을 정교하게 모방한 새로운 종류의 위조 지폐를 발견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위패는 종이 한 장에 양면 인쇄를 한 형태였지만 이번에 발견된 위패는 얇은 특수용지에 화폐의 앞면과 뒷면을 별도로 인쇄해 한 장으로 붙인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숨은 그림과 부분 노출 은선을 제작해 붙이고 진폐의 홀로그램도 그대로 조작하는 등 기존 위패 식별법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6시 반쯤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1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저희가 모두 발언 내용은 속보로 전해드렸었고 잠시 후 어떤 대화가 진행됐는지 별도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산 옥수수를 대량으로 사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베 일본 총리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퍼주기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정작 옥수수를 구매할 일본 기업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이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무역 협상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와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일본산 여러 공업 제품의 관세를 상대국이 서로 낮추기로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장 원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On Japan, they're staying the same. They're staying the same.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막힌 미국산 옥수수를 아베 총리가 사주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Prime Minister Abe, on behalf of Japan, they're going to be buying all of that corn. That's a very big transaction. They're going to be buying it from our farmers. 緊急な形で購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民間も判断をしているので協力できると思います。 약속한 물량은 사료용 옥수수 275만 톤,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어치. 일본 국내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혀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덜컥 약속은 했지만 정작 옥수수를 수입해야 할 일본 기업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옥수수 해충이 많이 생겨 수입을 결정했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피해가 미미해 기업들이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약속을 제때 못 지킬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무역 협상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산 공업 제품의 상호 관세 인하는 담길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기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출근길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은 4.4도까지 내려가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데요. 서울 기온도 13.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하늘에 구름량은 거의 없지만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가시거리가 140m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이어진 뒤에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엔 전국의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서울 기온이 13.9도, 대구 15.3도, 춘천 13.3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청주, 대구와 광주 모두 26도까지 올라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지역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충청 이남 지역에 가을비가 한 차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트앤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